한반도에서 발견된 돌 하나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다? 우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미술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돌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셨죠? 네. 이 돌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돌머리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아닐까요? 자, 이런 얘기예요. 인류가 역사에서 최초로 만든 미술 작품이 뭘까? 이제 우리가 동양미술사니까요. 역사의 흐름대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최초의 미술 작품들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역시 또 선사시대부터 훑어봐야 됩니다.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시대를 얘기해요. 앞선자를 쓰는데 역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야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글로써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자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는 당연히 기록할 수 없으니 역사시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역사의 앞에 있다 그래서 선사시대거든요. 근데 이 선사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유물들이나 유적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유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구석기 시대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주먹도끼죠. 이 주먹도끼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에 한 번은 사진을 통해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도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먹도끼가 그래 뭐 끝은 뾰족하고 뒤에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사냥하는데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알겠어. 근데 이게 미술작품이라고? 여러분, 주먹도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먹도끼를 옛날 사람들이 무슨 기계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돌 같은 걸 들고 와서 탕탕 깨트려서 만들겠죠. 그래서 끝은 뾰족하게 하고요, 손잡이 부분은 뭉툭하게 남겨놓고 또 좌우대칭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걸 사실 알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주먹도끼는 좌우대칭을 최대한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먹도끼들이 다 그래요. 이거는 고대인들이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용도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나름의 미의식이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기에 좋게, 그죠? 예쁘게, 이런 것도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주먹도끼가 간단한 게 아니구나. 또 우리가 오늘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기관이 주먹도끼를 똑같이 재현해 보려고 하는 실험을 했는데 한 20여 번의 실험 중에 3번밖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했을 때요, 그런 결과 보고가 있을 정도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미술 작품인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걸 놓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술관에 전시하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라고 보기에는 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니지 않나요? 자, 1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술관에 전시해놓고 감상하고 이런 방식의 미술? 이런 개념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 않았죠? 동아시아에 등장한 지 150년이 채 되지 않은 낯선 개념이죠. 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짧은 개념 틀 속에 세계의 미술의 역사를 집어넣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 틀을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의 미술 작품들은 이렇게 생활 도구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공예인 것이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먹도끼가 한반도에서 발견이 된 적이 있는데 세계 역사를 한번 싹 뒤집어 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미국의 고고학자 모비우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모비우스라는 인물은 가장 먼저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만들기 어렵고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야 하는 당시 구석기 시대 당시 최첨단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먹도끼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일대에서만 발굴된다는데 주목을 했어요. 그가 활동하던 1940년대, 5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선 주먹도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는 이러한 현상을 놓고 학설을 하나 제기합니다. 이른바 모비우스 학설이죠. 이게 뭐냐면 서양인들이 동양인의 이 문화나 문명보다 구석기 시대부터 높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집게라고 해가지고 주먹도끼에 비하면 훨씬 만들기도 편하고 단순하며 쓰기도 편한 거라, 그러니까 편하다기보단 단순한 거라 주먹도끼에 비하면 용도가 이렇게 낮은 거거든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집게만 나오고 있으니까 주먹도끼가 주로 발견이 되는 유럽에 비해 너희들의 수준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은근히 이렇게 인종차별? 또 문명과 문명의 지역사적 차별 이런 거를 깔고 있는 학설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모비우스 학설인데 이 학설을 깬 게 우리나라 주먹도끼입니다. 1978년 연천 전곡리에서 동아시아로는 최초로 주먹도끼가 빵 하고 나왔거든요. 모든 학설이 이걸 기준으로 다 무너지게 됐다는 얘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편견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보셨죠? 네, 모비우스 학설이라는 것도 나름의 과학적 접근에 따른 학설 같았지만 새로운 발굴, 특히 연천 전곡리를 기준으로 하는 주먹도끼가 발견됨에 따라 바로 그런 것이 편견임에 다름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관심 가지는 미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또 사람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차별, 또 문명에 대한 착각 이런 걸 깨주는 이야기였다는 건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서양 미술과 동양 미술에 대한 우열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함께 이제 막 공부할 때인데, 학부생일 때인데, 그때 그 한 강사님이 미술 철학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김정희의 그 세안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추사 김정희.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나라 이제 국보로 지정된 작품인데, 이 작품을 예시로 들면서 원근법이 잘못된 작품이다. 이런 잘못된 작품도 국보에 든다는 게 자기로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도대체 어떻게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시길래 그런 착각을 혼자 심각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수업까지 진행하셨을까 안타깝더라고요. 자, 여러분, 서양에는 원근법이 있어요.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까운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이렇게 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준다는 거죠. 이게 원근법이고, 이 원근법을 잘 적용한 작품들이 서양엔 있기 때문에 원근법에 잘 안 맞는 작품들이 동양 예술에는 사실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걸 기준에 놓고는 동양 미술은 좀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또는 서양의 유화물감, 진한 컬러를 자랑하는 그 유화물감으로 그려진 작품들을 뭔가 비단 위에 수묵으로 그려져서 색이 바래진 동양 미술 작품들과 비교하면서 예쁜 건 역시 서양 유화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여러분, 제가 깨고자 하는 편견입니다. 잘못된 미술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자,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품이 나왔죠? 자, 최후의 만찬, 이 작품 너무 유명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다음에 제가 자세히 이 작품 또 다뤄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예수님이 정중앙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마 부분을 봐달라는 거예요. 자, 이 눈가 위에 있는 저 이마 부분을 좀 보고 계세요?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마를 기준으로 선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공간이 구획되고 있습니다. 나뉘어지고 있죠. 그쵸?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왜 운전할 때 터널 속을 들어가면 우리 그 가까운 곳은 넓은데 저 빠져나가야 되는 먼 곳은 좁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공간이 안으로 쑥 들어간 효과를 지금 이렇게 준다는 거죠. 예수님 이마 바로 저 부분이 하나의 포컬 포인트, 즉 소실점이 됩니다. 원근법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된 소실점을 잡아놓고 모든 공간을 계산해서 그린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수준 높다.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수준 높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 분명히 위대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우수한 거지, 이게 기준이 돼서 그렇게 그려지지 않은 그림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수하지 않다? 한번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는 작품은 폴 세잔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는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작가의 작품인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물론 그림이라고 하는 게 판매된 가격에 따라서 위대하다 안 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동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유명했던 작품이기도 해요. 지금 거래 당시의 금액이 공개되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림 한 점이 이 정도 가격? 이 그림을 산 게 이제 카타르 왕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 작품 잘 보세요. 우리를 조금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건 이 그림은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이렇게 원근법에 맞지가 않아요.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과 스타일이 다릅니다. 뭔가 흐릿하고요. 그죠? 대상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윤곽선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포컬 포인트 찾으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죠? 자, 어떻게 된 걸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훨씬 이후에 나온 인물이 폴 세잔이에요. 원근법을 발전시킬 대로 시켜서 더 존귀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서양 미술의 역사에 있어서도 사실은요, 여러분,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했던 시기가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서양 미술사도 강의를 따로 해드리겠지만 지금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르네상스 시기에 본격화되었던 게 원근법의 중요성이었고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바르크 시기가 오게 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고요?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누구나요? 왜 그리는지, 어떻게 그릴 것인지, 무엇을 재현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다 달라요. 원근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시기에 서양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동양에서 원근법이 오랜 세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미술사의 세계적 권위자죠. 마이클 셜리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조 중국 미술사에서 이 중국인들이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외부의 대상과 그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화가의 정신이 일치하게 그리려고 하는데 무지하게 애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서양 미술에 있어서는 현대 미술에서 발견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의 고대 미술 세계가 서양의 현대 미술 세계에서 재현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말이죠.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다는 거. 또는 구스타프 클림프,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가 그린 아델레 블로바우의 초상화 같은 경우도 엄청난 금액에 거래된 유명작입니다. 근데 이런 작품들 여러분들 원근법 느껴지시나요? 아름답지만 전혀 원근법적인 게 없죠. 평평하죠. 평면 이미지죠. 클림트는요, 중국 청나라 미술에 굉장히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자, 동양 미술에 영향을 받고 있는 18, 19세기의 서양 화가들의 이야기도 놀랍지만 원근법이라고 하는 서양에서의 특징 지을 수 있는 그 미술의 한 시기의 기준이, 특히 르네상스 시기의 그 기준이 마치 동양 미술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사고방식도 한낱 편견에 불과하다. 오히려 동양 미술 세계관에서 보여줬던 엄청난 미술 의식들이 나중에 서양 미술에 있어서는 현대 미술에서나 등장할 만큼 오히려 앞서간 부분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얼추 좀 폭넓게, 자세하진 않지만 폭넓게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요, 편견을 깨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갔고 미술에 대한 상식도 다시 한번 잡아드렸는데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미술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목도끼가 세계 역사를 특히 우리나라에서 바꾼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술 상식들이 어설프게나마 작용을 해서 어떤 작품이 좋은 거고 어떤 작품은 좋지 않아라는 그런 혹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작품과 위대하지 않은 작품을 뚜렷하게 나눌 그런 명확한 기준은 생각보다 찾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작품 중에 이건 별로야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위대한 작품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별로야,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하는 것이 당신의 기준일 뿐 보편적 기준은 될 수 없을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되겠죠. 이렇게 미술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영역으로 또 평균을 한번 깨봤고요. 다음 4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최초의 인류의 작품인 주목도끼를 시작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 일대에서 어떻게 미술의 흐름이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 와중에서 또 생각보다 재밌는 작품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